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물리 1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지금 2학기 과정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전기력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물질과 전자, 그 가운데서 물질의 스펙트럼과 에너지 준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원자라는 말 물리학 시간뿐만이 아니라 통합과학 시간에서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과학 시간에서도 이제 원자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젠 상식이 되었고요. 자, 전자는 원자 핵 주위를 원운동 운동하고 있다고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원자는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스펙트럼을 가지고서 간접적으로 원자의 구조와 성질을 이제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럼 스펙트럼이 뭔지 그것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파장에 따라 빛이 나뉘는 것을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학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 사회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이 말을 여러 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기 폭이 다양한 사람 또는 어떤 구성원이 이제 구성원의 특성이 이제 다양할 경우에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른들이요. 여기 그림 나와 있는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예. 영국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입니다. 옛날에 이 뉴턴이 이제 운동 법칙만 연구한 게 아니라 이 빛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프리즘에다가 햇빛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빛이 7가지 색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죠. 여기 그림에도 프리즘에다가 햇빛을 통과시켰더니 이제 오른쪽 여기 면에 소파 위에 이제 7가지 빛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파장에 따라 이제 빛이 나눠졌는데 이 색의 띠를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지개 보면은 이제 무지개 색깔이 어떻게 돼요? 7가지 색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구분돼서 보이나요? 여러분들에겐요? 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이제 색이 이게 여러 가지로 나뉘기는 하는데 그게 딱 7가지로 나뉘어서 구분돼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색에 이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비슷한 색이 있으면 다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에서 위안을 찾는데,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요, 빛이 이렇게 무지갯빛이 있으면 그거를 빨주노초 파남보 딱 7가지로 구분한 게 아니라 그냥 대충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무지개를 볼 때 7빛깔 무지개라고 하지 않고 그냥 5색 무지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5색 빛깔, 이제 다양한 빛깔이 있을 때 그걸 5색 빛깔이라고 이런 표현들도 이제 썼고요. 뉴턴이 이제 프리즘으로 이제 햇빛을 통과했더니 이제 스펙트럼이 쭉 나타났는데, 이것을 7가지 색으로 이제 표현한 이유는 이제 뉴턴은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완벽을 뜻하는 그런 숫자라고 봤대요. 그래서 스펙트럼에 나타난 색깔도 7가지 색깔로 이제 맞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얘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더라. 저도 거기까지만 들었거든요. 자, 스펙트럼은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나 아니면 무지개에서 보듯이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죠.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색깔이 7가지로 쭉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 색깔의 빛이 이제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또 불연속 스펙트럼에는 선 스펙트럼이 있어서요, 기체 원소 등에서 특정 파장대의 빛이 선 모양으로 관측되는 스펙트럼을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 스펙트럼은 불연속 스펙트럼의 일종이고요.
그럼 선 스펙트럼은 어떻게 관측이 될까요? 기체에서 이제 특정 파장대의 빛이 이제 선 모양대로 관측이 되는데, 우린 기체에서 어떻게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느냐 하면은요, 이제 가열된 기체를 가지고서 그 선 스펙트럼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체를 가열하면은요,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선 스펙트럼은요,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선의 위치와 색깔이 다른데요. 그 이유는 이제 기체를 이루는 원소에 따라서 특정 파장의 빛만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소면 수소, 이제 헬륨이면 헬륨, 이런 기체들이 어떤 특정한 파장의 이제 빛만 방출을 해요. 이게 그래서 원소마다 방출하는 그 파장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나타나는 선의 위치가 다르고요, 색깔도 다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또 기체의 성질을 파악하고 기체의 종류를 우리는 파악하죠. 선 스펙트럼에는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요, 방출 스펙트럼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스펙트럼입니다. 기체를 가열을 했어요. 이제 가열된 기체에서 방출되는 빛에 의해서 밝은 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바로 선 스펙트럼이죠. 여기 보면 그림에 나와 있죠. 선 스펙트럼 가운데 방출 스펙트럼 보면 선 스펙트럼 밑에 이제 밝은 색깔의 띠가 이렇게 쭉쭉 띄엄띄엄 나와 있죠. 이게 선 스펙트럼입니다. 위에 있는 건 연소 스펙트럼이죠. 우리가 이제 햇빛을 프리즘에 이제 햇빛을 통과시키면 이런 7빛깔의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럼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 이제 흡수된 스펙트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뭐가 흡수될까요? 그걸 따져보면은요, 흡수 스펙트럼은 이제 백색광을 저온의 기체를 통과를 시켰어요. 이제 저온의 기체가 딱 있는데, 온도가 낮은 이 기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백색광을 이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고유한 파장의 빛이 흡수돼서 이제 어두운 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흡수 스펙트럼이죠. 좀 말을 좀 복잡하게 했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제 백색광, 즉 쉽게 말해서 태양빛이 되겠죠. 태양빛을 이제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딱딱 나타나는데, 그 태양빛, 조금 고상한 말로 이제 백색광을 통과시키는 이제 그 스펙트럼을 이제 표시를 하는데, 프리즘과 그 백색광 사이에 어떤 기체를 갖다 놨어요. 수소면 수소, 헬륨이면 헬륨, 뭐 네온이면 네온, 이렇게 갖다 놨더니 그 기체를 통과한 그 백색광의 스펙트럼을 봤더니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쭉 연속적으로 방금 전에 본 스펙트럼처럼 그렇게 쭉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띄엄띄엄 이제 검정색 이제 띠가 이렇게 나온 거죠. 꼭 뭐 잘못 인쇄된 것처럼, 뭐 인쇄 사고가 난 것처럼, 뭐 컴퓨터에서 작업하다가 뭐 에러 난 것처럼 이렇게 검정색 띠가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흡수 스펙트럼은요, 기체 자체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이 아니라요, 태양빛과 같은 백색광이 어떤 기체를 통과할 때 그 기체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어두운 선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은요. 방출 스펙트럼은 가열된 기체 자체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이라서 이제 어떤 특정한 빛깔이 이렇게 띄엄띄엄 띠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흡수 스펙트럼은 그와는 반대로 백색광을 어떤 기체, 이제 저온의 어떤 기체를 통과시켰을 때 이제 나타나는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그 위치가 이제 그 위치에서 어떤 기체가 특정한 기체에 대해서 이제 방출 스펙트럼으로 쭉 어떤 빛깔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위치가 이제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검정색 띠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흡수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은 이 백색광이 어떤 미지의 물질을 이제 통과를 했어요. 어떤 기체가 있긴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하여튼 통과해서 스펙트럼을 조사했더니 이런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났다 하면은요,
방출 스펙트럼에서 나타난 그것을 가지고서 흡수 스펙트럼에서 어느 위치에서 이 검정색 띠가 에러, 이제 컴퓨터 작업에서 에러처럼 이렇게 나타났을까, 그걸 비교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미지의 기체에 이제 백색광을 통과시켰을 때 그 미지의 물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역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흡수 스펙트럼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스펙트럼이 의미 있는 이유는요,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미지의 물질을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 미지의 물질을 파악하고 그것도 미지의 물질의 성질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펙트럼을 통해서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러더퍼드입니다. 러더퍼드라는 과학자로 1908년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옛날에 무엇을 했느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알파 입자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헬륨이에요. 헬륨의 원자핵을 알파 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륨의 원자 번호는 2번이니까 여기 He, 헬륨 원소기호 He 옆에 이제 왼쪽 아래에 2라고 썼고, 헬륨의 질량수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질량수가 4라서 이제 위에다가 4라고 썼죠. 자, 영국의 물리학자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를 금박에 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자의 구조를 밝혀내려고 했죠.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알파 입자와 러더퍼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요, 우리는 옛날에 사람들은 그냥 알파 입자라고만 이제 알고 있었어요. 어떤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그냥 알파 입자라고만 이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 즉 알파 입자는 헬륨의 원자핵이다 라는 사실을 밝혀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러더퍼드입니다.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가 이제 헬륨의 원자핵이다 라는 것을 밝혀낸 공로로 1908년에 노벨상을 수상했죠. 근데 러더퍼드는 물리학자였지만 이때 받은 상은 노벨 물리학상이 아니라 노벨 화학상이었습니다.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죠. 당시에는 원자 연구에 대한 게 그렇게 깊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즉 원자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러더퍼드가 연구한 분야가 이제 물리학 분야인지 화학 분야인지 그때 당시 과학자들도 이제 헷갈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러더퍼드는 자신은 물리학자다라는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과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받아서 좋긴 좋은데 그 막상 노벨상을 받고 보니까 이게 노벨 물리학상이 아니라 노벨 화학상이어 가지고 이제 그 사실을 조금 탐탁지 않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물론 나 같은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이든 화학상이든 노벨상이면 그게 어디냐 하고서 감지덕지 했겠지만, 하지만 러더퍼드는 이제 물리학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과학자였기 때문에 탐탁지 않게 여겼죠. 알파 입자가 뭐냐면은 방금 얘기했죠. 헬륨 원자핵이에요. 러더퍼드는 이 알파 입자, 즉 헬륨 원자핵을 금박에 쏘는 실험을 했죠. 그랬더니 알파 입자는 대부분 금박을 투과해 가지고서 바로 뒤에 있는 스크린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분석했더니 뒤에 스크린에 이제 금박을 통과한 알파 입자들이 다다다닥 찍혔죠. 뭐 당연한 소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 금박,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금박 바로 뒤에 있는 스크린에 이제 알파 입자가 맺혔는데 일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몇몇 알파 입자는 약간 휘어져서 약간 삐딱한 곳으로 이제 통과해서 삐딱한 곳에 이제 알파 입자가 이제 관찰이 됐고요. 또 일부 알파 입자는 아주 크게 산란이 돼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금박을 통과한 바로 뒤에 있는 곳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 이 알파 입자가 이제 관측이 됐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금박에서 튕겨나가서 굴절되는 듯한 이 모습이 이제 알파 입자가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제 축구 경기에서 메시가 이제 골대를 향해서 골을 찼어요. 뻥 찼더니 대부분의 이제 메시가 찬 대부분의 공은 이제 골대를 지나서 그 골 그물에 딱 부딪히는 이제 골인을 했는데, 몇몇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 공이 이제 골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골포스트 맞고 이제 엉뚱으로 휙휙 튀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러더퍼드는요, 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무거운 알파 입자를 산란시키려면 알파 입자를 밀어낼 수 있는 강한 플러스 전하를 띤 질량이 큰 입자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이제 메시가 공을 차면은 그 공이 이제 엉뚱한데 튀어가게 하려면 골포스트라는 골대라는 쇠로 만드는 강한 어떤 물질이 있어서 그게 공이 골대 맞고 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알파 입자를 밀어낼 정도면은 알파 입자가 플러스 전하니까 똑같이 플러스 전하를 띤 어떤 질량 큰 입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러더퍼드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러더퍼드는 원자 안에 플러스 전하를 띤 질량이 큰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원자 핵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의미 있느냐 하면은요, 그전에는 원자 하면은 원자 핵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고요, 그냥 원자가 있는데 이것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라서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죠. 1911년에 러더퍼드는 전자가 전기력을 90력으로 해서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원자 모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911년이라고 했죠. 근데 방금 전에 러더퍼드가 노벨 화학상을 언제 탔냐 하면은 1908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러더퍼드는 이 원자핵을 발견하고 원자의 모형을, 원자 구조의 모형을 제안한 공로로 노벨상을 탄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알파 입자는 헬륨의 원자핵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탄 거죠. 러더퍼드가 발견한 원자핵은요, 원자에서 질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플러스 전하입니다. 즉 양전하를 띤 이제 물질이죠. 원자핵의 크기는 원자에 비해서 매우 작아서 원자 공간의 대부분은 전자가 운동하는 빈 공간이고요. 또 전자는 이제 그 빈 공간을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원자핵 주위를 빠르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더퍼드가 얘기한 원자 모형을 이제 다시 설명을 하면은 한가운데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핵이 있어요. 근데 이 원자핵은 크기는 굉장히 작지만, 여기 보면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작지만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주위를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전자가 이 원자핵 주위를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원자가 있으면 원자핵은 가운데 아주 작은 질량을 차지하고,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 또 전자 역시 거의 크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자는 대부분의 공간은 이제 빈 공간인 겁니다. 빈 공간인데 그 빈 공간을 전자가 전기력이라는 힘으로, 그 전기력이라는 힘을 이제 구심력 삼아서 그 빈 공간을 막 원운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 안에는 원자핵이 있고 그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라는 사실은 이미 지금은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형을 이제 러더퍼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럼 이 러더퍼드가 1911년에 이제 원자 모형을 제안하기 전에는 이제 원자 모형을 원자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냐? 예, 몰랐죠. 그전에는 이제 원자가 있으면 원자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양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이제 수박 안에 수박씨 박혀 있듯이 이렇게 그냥 섞여 있다라고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원자핵은 1911년에 러더퍼드가 발견을 했는데, 그럼 전자에 대해서는요, 전자는 그 이전에 이미 그 존재가 밝혀졌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하면은 1897년이었거든요.
1897년에 전자를 누가 발견했냐면 바로 러더퍼드입니다. 전자 역시 이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발견을 했어요. 혼자 발견했으면 모르겠는데 혼자 발견한 게 아니라 그의 스승인 J.J. 톰슨하고 러더퍼드하고 두 사람이 이제 발견을 했죠. 그래서 그 전자를 발견하고서 러더퍼드의 스승인 J.J. 톰슨은 원자는 이제 양전하와 음전하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양전하와 음전하가 이제 수박 안에 수박씨가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음전하는 뭐냐면 바로 전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러더퍼드는 맨 처음에 1897년에 전자를 발견했고 그 다음에 1911년에 원자 핵의 존재를 발견을 한 겁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은요, 러더퍼드는 J.J. 톰슨, 그의 스승이죠. 지도교수인 J.J. 톰슨하고 전자를 발견해서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서 논문을 써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된 다음에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원자핵의 존재를 발견을 한 거죠. 러더퍼드는 이제 영국 과학자인데 태어난 거는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당시 뉴질랜드는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지금도 뉴질랜드에서 이제 지폐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폐에 이제 유명한 학자들 초상화를 싣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뉴질랜드에서는 러더퍼드의 초상을 이제 그들 지폐 고액권 지폐에다가 러더퍼드의 초상화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건 TMI가 되겠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이미 상식이 된 사항이겠고요. 둘 사이에서는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고 있죠. 하나는 플러스 전하, 하나는 마이너스 전하니까 전기력 둘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는데 이제 전하의 부호가 다르니까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런데 이제 원자핵이 질량이 엄청나게 크고 그에 비해서 전자는 질량이 무시할 정도가 되니까 질량이 큰 원자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전자는 이 전기력을 구심력으로 해서 원자핵 주위를 회전하고 있어요. 이게 마치 태양계에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것처럼 전자도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러더퍼드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러더퍼드가 제안한 원자 모형에는 한계가 있는 게 전자가 이제 원운동을 하고 있어요. 원운동하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돈다라는 것은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소리가 되는데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전하를 띤 입자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됩니다.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면은 에너지를 잃게 되겠죠. 뭐 뜬금없이 전자기파를 방출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자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이제 소모해서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뜬금없이 없던 전자기파가 나와가지고 쭉 방출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잃게 된 전자는 궤도를 유지할까요? 유지하지 못할까요? 유지하지 못하고 궤도 반지름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이제 지구 주위를 이제 인공위성이 돌고 있는데 이제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은 이제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점점 공전하는 궤도 반지름이 점점 줄어들어서 지구와 충돌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자 역시 전자기파를 계속 방출하면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원자핵과 충돌을 하게 된다는 소리죠. 즉 원자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자가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잃고 원자핵 있는 곳까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은 우주의 역사가 거의 몇백억 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전자는 모두 원자핵과 충돌해 가지고 제대로 된 원자가 남아있지 않겠죠. 하지만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 그 다음에 우주의 역사는 거의 90억 년
900억 년 그 정도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전자가 이렇게 원자핵 주위를 계속 돌고 있잖아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전자가 태양계 행성처럼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전자기파를 방출해서 에너지를 감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그걸 명쾌하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지구나 화성과 같은 행성은 태양과 만류 인력에 의해서 서로 끌어당기고 있죠. 그래서 그 인력을 가지고서 그 인력을 이제 구심력으로 해서 지구나 화성과 같은 행성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와 원자핵 사이에 전기력에 의해서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데, 우주에 있는 행성 같은 경우는 만류 인력에 의해서 이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거지 전기력에 의해서 공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은 그 방출하는 에너지는 빛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관찰하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죠. 만약 전자가 점점 궤도 반지름을 줄여가게 되면은 반지름은 연속적으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방출하는 스펙트럼 역시 연속 스펙트럼의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가열된 기체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을 보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선 스펙트럼의 형식으로 나타나지, 이제 우리가 태양빛을 프리즘을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런 연속적인 스펙트럼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이런 선 스펙트럼이 왜 나오게 되는가, 이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선 스펙트럼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닐스 보어라는 과학자를 또 기다려야 하죠. 기다린다고 해서 뭐 수십 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금방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닐스 보어는 원자 구조를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보어의 원자 모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닐스 보어는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잠깐 등장했죠. 오펜하이머 보면은 이 오펜하이머가 원자 폭탄을 개발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나와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과학자들 닐스 보어나 그다음에 하이젠베르크 이런 사람들은 잠깐 나오고 마는데, 예,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에서도 보어가 나오긴 나오는데 잠깐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보완한 닐스의 이제 원자 모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함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